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지난달 9일에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더욱 강력한 새 결의안을 통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예, 장관님. 네네. 7개월 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예.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이 바쁘셨죠? 네, 뭐 항상 이렇게 전쟁 치르는 기분입니다. 전쟁 치르는 네. 기분이다. 그동안 몇 개 나라를 혹시 다니셨는지 세보셨습니까? 뭐 셀 수 없을 정도지만은 이제 그냥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개월 이상을 나갔으니까요. 외국에요. 예, 3일에 한 번꼴로 외국에 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은 뭐 북한 핵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려운 현안이 많은 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렇죠. 이것을 반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교 현안에 중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는 그 북핵 문제도 있고요. 또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미, 한중 정말 복잡한 현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북한과 관련된 문제, 네. 또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외교부와 외교장관으로서는 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문제라든가 또 글로벌한 어젠다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에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 또 할 일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김민영 씨. 네. 아마 뉴스에서 우리 장관님 소식 가끔 접할 것도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뉴스에서 얼굴을 뵙다 보니까 오늘도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더 드는데요. 아, 예. 얼마 전에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그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북한은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첫 번째 국가이자 유일한 국가다. 그리고 또 상습적 범법자다. 이런 네.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저희 해장국집에 오시는 손님분들께서도 북한이 언제 미사일 도발을 또 할지 모르겠다.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이번에 5차 핵실험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야말로 좀 북한 도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건지 네. 국제적인 공조는 잘 돼가고 있는지 오늘 장관님께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장관님의 인상은요, 상당히 부드러우시고 정말 온화하신데 특히나 이번에 그 71차 유엔 총회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휴야, 상당히 참 무서운 면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저도 연설을 하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25년 전 그 시점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담당했던 현장에서의 이제 실무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유엔 가입 문서도 제가 썼고 아. 또 유엔 가입 관련된 각서도 제가 썼고 그런 사람이 이제 25년 후에 외교장관이 돼서 네. 북한이 이게 유엔 회원 자격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유엔 총회 활동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이제 위협의 하나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구도가 확실히 이제 그 정착이 되는 네. 그러한 이제 상황이 왔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마음이 돼서 공존하느냐, 네. 그리고 그 해법을 마련해 나가느냐,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단합이 돼 있다. 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북한의 유엔 가입국으로서의 그 자격에 관한 거였습니다. 뭐 먼저 그것을 그 거론하시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굳이 뭐 지난 몇 년을 회고하지 않더라도 금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핵실험을 1월과 9월에 2번 했습니다. 네. 이 2번 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아주 중대한 위반입니다. 네. 또 지난 9개월 동안에 탄도미사일만 22번, 22발을 쐈습니다. 네. 22발만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있습니다. 예. 유엔 역사상 네. 이렇게 집요하게 상습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네. 안보리 결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나라는 정말 전례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북한을 설득을 하고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 총회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 그 다음 날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 부통령이 저보다 더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북한은 깡패 국가다, 불량 국가다. 그 더 이상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없다. 이런 분위기들이 뭐 단순히 아프리카나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바로 지난 이제 그 5차 핵실험 이후에 네. 벌써 111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을 했습니다. 예. 외교적인 의미에서의 규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낙인을 찍는 겁니다. 좋은 글씨로서. 예.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상정 못할 나라다. 그런 식으로 뜻이겠죠? 돼가는 것이죠. 예. 북한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동맹 회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유엔 총회 열리기 일주일 전에 베네수엘에서 열렸는데 네. 그 자기네끼리의 그런 모임인 그 비동맹 회의에서 네. 굉장히 많은 그 비동맹 국가들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을 했습니다. 아주 놀랐죠. 심지어는 거기서 하마터면은 네. 북한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문건이 채택될 뻔도 했습니다.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더라면은, 네. 그럼 아마 비동맹 역사상 아주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이정표가 됐을 뻔은 했는데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뭐 관련된 유엔 규정이 궁금하고요. 또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실제 북한에 대한 그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서 유엔 원장의 의무, 또 유엔의 결의를 충실히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네. 이러한 것을 바로 유엔에 가입할 때 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번번이 어겼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리 결의를 해서 또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재도 또 이제 우습게 여기고 네.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신임 이제 북한 외교부장 이영호 이제 그 외교부장이 이제 네.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 핵무장은 북한의 전략 노선이다, 예. 국가 노선이다. 자유수단이다. 바로 193개 회원국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그 외상이 예.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예.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많은 회원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이제 유엔 회원국과 같이 상대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제재 또는 그 정지를 위한 자격국으로서 어떤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를 포함한 회원국의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하는 그 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유엔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이릅니다. 아, 지금 네. 논의되고 있는 건 예.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분위기가 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제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던 단계에서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막 시작했다는 확산이 되는 정도로 북한의 문제가 엄중해지고 아, 예. 또 시급성이 더해지고 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그런 제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각국의 이제 독자 제재 차원에서도 많은 그런 압박 그런 노력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그 회원국으로서의 그 자격을 시비하는 문제로 가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정지가 되거나 박탈이 되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그 통제권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과거 이제 국제연맹 시대에 비해서 네. 지금 국제연합 시대, 저 유엔의 시대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유엔의 권한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유엔 회원국일 때도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 지키게 돼 있지만 네. 지금 현장 규정은 유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제재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그 의무를 남아있는 유엔 회원국들이겠죠. 네.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역사에서의 그 하나의 그 교훈을 예.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그 유엔이 북한의 행태에 대한 그 제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씨, 그 내용 정리해 오셨죠? 네.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뭐 자금줄을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요. 네. 유엔 안보리가 이때까지 어떤 대북 제재안을 채택해 왔는지 지금 살펴볼까요? 예.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관련 결의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첫 번째 조치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만에 북한 화물 검색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3년 뒤 북한은 또다시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 금지 등 전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 1874호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이어가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를 연이어 채택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갔는데요. 이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다시 국제사회를 핵 위기로 몰아넣자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Why do you need these weapons? 안보리는 핵실험 2달 만인 올 3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6개월 만에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또다시 대북 제재 추가 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장관님.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유엔에서는 정말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행위를 그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또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너무 이르다. 지금까지 네. 해왔던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제 이번에 예. 3월에 채택된 2270호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꽤 있다. 이렇게 아직은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드려야 되고요. 예. 대표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교역 차단, 예. 금융 차단, 그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 차단, 네. 그다음에 운송 차단, 예. 해운 항공을 포함해서요. 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유엔의 노력에 추가해서 벌써 60여 개국이 각종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또 그 이제 고위급 교류를 뭐 이제 중지한다든가 하는 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도 과거 다른 안보리 결의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효과가 이제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예. 최근 우리가 이제 그냥 한 8, 9개월 동안 금년 들어서 역대 가장 많은
엘리트층 이런 그 탈북자들이 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 이러한 북한 정권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뭐 혜택이랄까요? 비교적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층들도 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사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네.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이고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케이스가 바로 지난번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던 외교관이 예. 한국으로 온 것이죠. 예.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제재안 언제쯤이면은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은 좀 말씀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제 지난번 안보리결이 2270호가 채택됐을 때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랬죠. 한 57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출발할 때부터 좀 과거보다는 달라지는 게 네. 그 9월 9일 날 오착 실험이 있자마자 네.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거의 뭐 하루도 안 돼서 대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과거는 차이 나는 점인데 그 언론 성명 내용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을 즉각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네. 57일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안 걸릴 것이다. 또 최근에 또 미중 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회담도 있었고. 미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뭐 중국도 이런 이제 결의안에 대해서 일단 채택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요. 예. 나름대로는 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뭐 10월 초, 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그 결과를 뭐 예측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아직은 조금 이제 이른 게 역시 이제 그 핵심 이제 이해관계국들 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그 핵심 분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채택했던 안보리결의 2275가 북한에 관해서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 제재 결의라고 합니다마는 네. 상황을 더 악화시킨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소위 말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느냐, 네.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예. 하는 것을 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역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뭐 이제 일본, EU, 뭐 호주 또 저희 나라 등 많은 이제 유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방국들 간에 네. 단독 제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장관님 말씀에는 그 유엔 제재 조치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단독 제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단독 제재와 유엔 제재가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뭐 단독 제재가 뭐 통상으로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고 나서 네. 후에 오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미 재무부와 법무부에서 어제 일방 제재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단독이 먼저 가는 것 같던데요. 네, 이번에 그래서 단독이 좀 먼저 온 그런 예. 상황이 됐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독 제재의 일부가 온 것이지 예. 앞으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또 제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안보리 결의가 이제 강할 경우에는 예.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실익이 필요성이 좀 줄어들 것이고 예.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좀 구멍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하.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런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 못지않게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EU입니다. 네. 그래서 EU 내에서는 이러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은 말입니다. 일관되게 단독 제재에 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와 같은 중국의 태도로 국가 간의 그 단독 제재의 그 실효성 부분이 과연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단독 제재의 특징은 결국은 그 나라의 이제 재량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네. 미국처럼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일 경우에는 네. 2005년에 이제 BDA라는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조그만 은행에 대해서 네.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돈 세탁
우려 대상 예.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더니 예. 미국 재무부가 놀랄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좀 그 후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뭐 협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번에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가 취한 조치는 그때 취한 조치 못지않게 네. 앞으로 그 파급력에 있어서는 네. 잠재력이 상당히 큰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secondary sanctions 예.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세컨더리 생션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국 그 대상이 될 많은 기업과 사람은 결국 중국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입장이 벌써 상당히 강하게 그쪽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반대한다, 미국은 관여하지 말아라, 니네 나라 일만 신경 써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이제 원칙적인 일방 제재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네. 더구나 또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이 그 홍샹 그룹이라는 데 대해서 네. 단체와 이제 개인 4명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독자 제재를 취한 조치에 대해서 네. 중국 측에서 일단 그런 원칙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그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난 그 리커창 총리와 네. 오바마 대통령 그 회담 후에 나온 네. 그 발표문에 네. 발표문에 보게 되면 법 집행 채널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네. 홍샹 그룹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중국도 뭐 나름대로는 예. 그걸 이제 협조하겠다 이러한 이제 시사라고 보겠죠. 정말로 궁금해지는 대목이 중국이 언제까지 왜 북한을 그토록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신데 예. 결국은 이제 북한이 중국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 과연 이게 전략적인 자산인가, 네. 부채인가. 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최소한도 대외적으로 중국이 밝히고 있는 입장은 하여튼 핵 문제에 대한 자기네 입장은 분명하다. 예. 하여튼 안보리 결의도 안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 예. 또 공개적으로도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란 말 안 쓰다가도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북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규탄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행은 이제 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홍상 그룹이 했던 것처럼 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계속 핵 활동, 미사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냐. 예. 라고 이제 보는 이제 시각들이 좀 자꾸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그것이 또 추가적인 그런 또 대상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을 뵌다고 하니까요. 요 3가지만큼은 꼭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하나가 석탄이고요. 또 하나가 고려항공이었고요. 또 하나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3가지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안보리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더 큰 카테고리로 이제 묻는다면은 네. 저희로서는 이제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거나 이런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인권 탄압입니다. 특히 예. 그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EU와 일본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예. 이 결의가 유엔 총회에 가게 되면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이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지난 2년 동안 유엔 총회 결의 후에 안보리로 와서 네. 안보리에서 의제하에 이제 논의가 됩니다. 금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3번째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입니다. 네. 예,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거나 유엔의 시각에서 보거나 인권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사실상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그 인권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일부 나라가 예의가 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봉급, 그 소위 말하는 수입의 대부분이 사실은 북한의 당, 정부, 군에 그대로 들어간다. 결국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전용되는 것은 거의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뭐 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의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또는 그 전부가 북한 정권으로 가서 핵무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증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예. 대개 이제 나라별로 추정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별로 이제 북한 그 해외 노동자들이 받는 그 이제 일당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네, 그 뭐 이제 월급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당연히 뭐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추산하게 되면은 되게 연간 어느 정도의 돈이 네. 이제 그게 얼마나 추산이 되고 이제 있습니까? 그런 걸 수치를 이제 제가 네.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벌써 많은 연구소에서 뭐, 예. 나와 있고. 아니 장관님, 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뭐 그 돈이 그대로 근로자들한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적인 차원에서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를 들면은 금년 한 해 동안에 네.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하는데 든 돈이 이제 2억 불 네. 이상 된다. 네. 근데 이 2억 불이면 이번에 한경북도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홍수 피해를 다 충분히 다 이걸 커버하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것을 보다 이제 좀 더 설득력 있게 그 해당되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한 9개월 동안 벌써 한 대여섯 나라 이상 갔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 근데 물론 이제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가서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다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규 발급을 안 하거나 예. 또 어떨 때는 내쫓거나 근로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비자 협정 자체를 폐기하거나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네. 인권 탄압 측면에서도 좀 자기네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돈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이 된다 하니까 더욱더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액션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지도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제 그 배치에 관한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외교적인 파장.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아무래도 그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더 중요한 대목일 것도 같은데요. 어떨까요, 장관님?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네. 사드 문제로 인해서 북한의 그 핵 문제에 대한 뭐 공조가 이제 깨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또 있었죠. 그는 또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좀 불식이 되거나 완화가 됐죠. 그 이유는 뭐냐? 7월 8일 이후에만 하더라도 정상회담, 중요한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뭐 아셈 정상회담, 예. 또 ARF 외교장관 회담, 예. 또 동아시아 정상회담,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의 첫날 9월 9일 날 안보리 의장 성명, 또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43개국 외교장관 회담,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장관 회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 북한을 규탄하는 그 성명과 그런 내용들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일단 이런 사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핵 비핵화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상당한 공조가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분명한 거고요. 그 이제 또 하나 사드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결정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제 뭐 흔히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네, 이런 중국의 이런 대한 것들 보복.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무역 자세히 제재 보게 같은. 되면은 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보복이라고 아직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어떡거리냐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것을 미리 우리가 보복이 있을 예단하는 거다 이렇게 또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 걱정-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제재할 가능성은 수 우리가 뭐 같은 배제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와 같은 특정 사안이 예. 한중 관계의 대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근본은 라는 못 이제 흔들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뭐 마찬가지로 이럴 얘기를 하고 테니까요. 있고 만약에 그래서 아주 서로 잃는 게 아주 그 많으니까. 좋은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인식을 같이 한 좋은 하나의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지난 이제 9월 초에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양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예. 한중 관계의 지속 발전은 역사적인 대세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전략적인 소통을 하면서 저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했고 네.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여러 이제 레벨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소다자 또 뭐 글로벌한 회담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중 간에 사실상 최초로 네. 어떤 그 이제 이해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는 네. 그런 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 때문에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극복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네. 잠깐 그 미국으로 들어가서요. 미국의 그 합참의장이 입을 통해서 나온 미국의 걱정이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그래서 또 나오고 있는 대목이 선제 타격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은 이 선제 타격 문제는 뭐 저희 문제는 이건 이제 뭐 별도로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쪽 고인사들이 수없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을 국제사회에 얘기할 때 네. 거의 빠짐없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능력이 네. 이제 고도화되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거기에 메뉴가 추가가 됐다. 예. 우리 이제 여기 뭐 이 해장국집 메뉴가 또 추가되듯이 예. 뭐냐면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뭐 우리든 미국이든 뭐 일본에 대해서 네.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 지금 그것이 지금 과거는 때보다 예측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각종 이제 뭐 처형도 하고 네. 이러한 이제 그 이제 정권에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할 수 있다는 예. 그 가능성에 바로 지금 대해서요. 예. 바로 지금 미국의 고인사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 단순히 과거에 북한의 뭐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좀 올라갈 때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심각하게 보지 않았지만 예. 이제 그런 능력이 이번에 무스탄 또 SLBM 발사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도화되고 네. 또 가장 높은 그런 그 뭐 지도자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한미 양측 간에 앞으로 이러한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최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확장 억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억지 방안, 방어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앞으로 이제 한 3주 후면은 네. 그 미국에 갑니다. 네. 이제 그 10월 달 중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2년마다 열리는 그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을 개최하는데 예. 이러한 문제가 예.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요. 아까 그 해구산을 포함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미국의 그 뭐 전술핵의 그 재배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과 가능성.
뭐 해구산이라는 게 뭐 반드시 이제 전술핵 문제를 재배치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재배치, 한반도의 재배치. 예.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네. 범주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한방위 공약은 확고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예.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한 맞춤형 억제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예. 또 이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확장 억제라는 얘기를 또 재확인하면서 네. 그건 한국 국민들이 진짜 우리 미국을 믿어라, 미국 정부를 믿어라, 예. 뭐 이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다. 이렇게 저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단순한 이제 안보 실무자 차원을 넘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확장 억제라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전문적인 용어를 해구산이라는 걸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 그만큼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고 예. 이 빈틈없는 이런 대응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술핵의 그 재배치라고 하는 거요.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뭐 4차 핵실험 길게 보게 되면 이제 3차 핵실험 이후부터 이제 좀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되고 가속화되는 데에 비해서 그냥 가시적으로 보기에 네. 우리가 대응하는 수단은 좀 너무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아닌가요?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일종의 맞음 불안감 내지 이제 좌절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 한미 당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확장 억제를 분명히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막연히 이제 좀 불안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분명한 그 하나의 어젠다로 한미 간에 협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 뭐 협상이라든가 뭐 협의라든가 되고 이제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제 접근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관련해서 네. 불안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 외교 군사 안보 당국이 예. 아주 좀 충분한 실효성 협의를 하고 있는 있다. 실효성 있는 음. 방안을 네. 아주 면밀하게 지금 다 그걸 검토하고 있고 또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북핵 문제는 목 밑에 있는 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분명히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 시점에서 뭔가는 상응한 확실한 것을 그냥 단지 정부를 믿고 따라라로는 좀 부족할 것도 같아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번 더 이제 도약을 하고 네.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간에 하는데 또 중요한 또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단순히 정부를 믿고 따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 안보 당국에서 군사 안보 당국에서 여러 가지 실효적인 수단을 네. 지금도 마련하고 있고 예. 또 앞으로는 더욱더 그것을 이제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뉴욕에 가서 예. 뭐 앞으로 이제 뭐 민주당이 되든 예. 공화당이 되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고 인사들을 만나보니 좀 만나고 왔습니다. 뭐 만나고 왔는데 된다고들 하던가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한미 동맹 안에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아이, 참.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뭐, 예.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이번에 TV 토론도 네. 잘 이제 분석을 했고요. 예. 또 이제 그동안에 꾸준하게 네. 대사관 차원에서 또 우리 외교부 이제 본부 차원에서 보고 계실 꾸준히 텐데. 이제 해당되는 인사들하고 이제 네. 이제 말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누가 되든지 간에 소위 말하는 아태 지역에서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이 한미 동맹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 한미 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하나라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 예. 근데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외교 정책은요.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그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신뢰 문제 테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정권이 앞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이 임기가 다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실 텐데 그 이후에도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너무 이제 앞서가는 이제 질문이시긴 한데, 그러나 항상 어느 정부든지 간에 어떠한 이제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여튼 냉철한 네. 국가 이익에 대한 판단을 예.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그런 이제 입장에 치우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정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 염두에 두면서 예. 어떤 국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민영 씨. 네. 아까 상당히 궁금한 게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다 풀렸어요?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뭐 남은 게 있다는 얘기네. 뭔지 모르지만. 예,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오늘 윤 장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네. 이것저것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장관님께서 취임하실 때 직접 쓰셨던 취임사를 제가 봤거든요. 오. 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외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요즘 북핵 문제도 멋지다. 되게 어렵고 멋진 예. 말씀하셨는데 북핵 문제도 되게 어렵고 국가 간에 되게 외교 현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세워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장관님께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똑소리 나게. 굉장히 예. 아주 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일종의 제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제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하겠다. 네. 가능한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나라 외교장관과 달라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상황이 특이하고 지정학적 상황이 특이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올라가는 이런 이제 지위 때문에 많은 역할을 이제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삼중파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전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현안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 외교장관들과는 네. 좀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외교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 장관님 모쪼록 정말 그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 정말 유념해서 끝까지 잘 해주시라고 믿고요. 자,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